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51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근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류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래 류택 일본어로 뭐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 아닙니까? 저희 저번 주도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미 토착외고 뭐죠? 미스터모 미즈토모 타이젠 타이젠 쿤과 함께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류택이 원래 야나기사와죠. 야나기사와. 야나기사와. 예. 야나기사와-상. 야나기사 곤방와. 하이. 토착외고 또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주변에 외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토착외고인데 조금 글로벌하세요. 이분의 취미가 바이크인데 일제만 타는 게 아니다. 오늘은 독일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전범기업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전범 기업들 오토바이만 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히틀러 같은 놈이니까. 근데 왜 이태리 오토바이는 안 타요? 이태리 오토바이 아까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태리가 저기잖아요. 독일보다 그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짭이잖아. 오토바이도 짭이다. 오토바이는 이쁜데 흔히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이태리 오토바이 되게 좋아해요. 네. 워낙에 디자인이 잘 빠졌으니까. 오토바이는 타는 맛이 반이고 간지가 반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고 이쁘지만 쓰레기다. 이쁜 똥?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예쁘고 비싼. 쓰레기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가? 차라리. 그런가? 쓰레기 아무튼. 분리수거라도 할 수 있잖아. 네, 굉장히,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요즘 아니 똥은 그래요. 자연 친화적이지. 아 그래요? 썩기라도 하잖아. 아, 요즘은 좀 낮았다고 하는데 이태리 오토바이들이 워낙에 이제 연비가 좋지 않고 그런 뭐 거죠. 장고장도 많고 장고장이 한번 어느 기계나 고장은 날 수 있지만 네. 이제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잘 안 되고 한번 올라 그러면 막 몇 달씩 이렇게 그럼 못 걸리고. 하는 때가 더 많다. 그렇죠. 아. 네. 사실 따지고 보면 1년에 오토바이 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혹서기 혹한기가 워낙에 네. 분명하게 있고 장마 있고 미세먼지 많고 그러니까 날씨 좋아서 청명하게 주말에 이렇게 오토바이 탈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몇 1년에 번 안 두 달도 돼요. 안 되겠어요? 두 달보단- 날짜로만 치면은? 날짜로만 치면 두 달이 안 되죠. 그 와중에 또 골라서 또 두 달 안 되는 날짜에 또 바이크를 타면 진짜 며칠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주말에만. 주말밖에 못 타니까 대부분 그 주말도 뭐 저희가 이렇게 부르면은 부인 눈치 보고 그래서 저 토요일은 어떻게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일요일만 간신히 몇 시간 타고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말마다 저를 부르면 저는 아주 그래서 서울 올 때 바이크 타고 오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바이크 타고 서울 왔잖아요. 그게 짧아서 그러시면 해남 찍고 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럴까요? 서해, 박도로? 서해 찍고 이렇게 인천으로 해서 어. 이렇게 돌아오면 되지. 알아서 돌아서 오시면 되잖아요. 파주까지 해가지고 자유로. 어디 부산에서 녹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산으로 가죠. 키로수는 맞추면 되잖아요, 본인이. 500km. 여기 녹음하기 오기 전에 그쵸. 500km 먼저 뛰고 오는 거야? 슈벨부터 해서 이렇게 맞추어서 오면 되죠. 네, 그거 좋네요. 네, 저 그렇게 하시라니 해남 찍고 오시라니까. 네, 왜? 네. 전범기업 바이크 타면서. 네, BMW 전범기업 맞나요? 모르겠어요. BMW가 원래 벤츠 아니야 벤츠? 아예 다 전범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자동차 회사들은 전범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물량을 예, 공급하니까. 다 마찬가지. 만약에 미국이 줬으면 포드도 전범기업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하네요. 그렇군요. 전범기업을 사랑하시는 야나기사 군과 함께하는 아날람. 오늘은 본 방송을 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 그쵸.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광고가 끊어져서 우울하던 시절, 지금도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광고 아무것도? 광고 없어요 우리. 왜 이렇게 안 들어와? 그 호텔스닷컴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건 호텔스닷컴의 선견 지명을 통해서 아날람이 될성부르다 판단한 거죠. 그럼 왜 빠졌느냐? 아날람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거대하다. 요렇게 생각하려고. 정신승리 오진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네. 네. 네, 큰 그래가지고 금액도 해주시고. 되게 네. 고마우시네요. 밥 먹어라, 뭘 사 먹어라, 차라도 한잔 해라. 혹은 뭐 어떻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네.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개인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네. 크게 작게 진짜 보내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 여기 내곤실 들어오기 전에 잔치국수 이 대표가 사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후원금으로 잔치국수 잘 먹었습니다. 네, 음. 국수 사리까지 추가해서 추가해서. 먹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번에 저 이타미준의 바다 그거 했을 때 뒤풀이를 하고 가시면서 청취자 한 분이 마지막에 저희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전에 공개 녹음할 때 오셨었는데 그때 공부를 하고 계신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최종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죠? 공부하신 수험서 거기에 저희 사인을 받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아날람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데 이번에 그때 오셔갖고는 이제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갖고 너무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래갖고 요즘 같은 시절에 진짜 어려운 건데. 듣고 계시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너무 좋아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죠? 그랬었거든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저희 덕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쵸. 그렇죠. 네. 공부할 때 이런 거 틀어놓고. 알아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크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되셔서도 감사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저희를 들으면서도 합격했다라는 건 모래주머니를 달고 시험에서 산을 올랐다. 올랐다. 산에 올랐다. 그러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 좋은 공무원이 돼서 국가의 발전에 꼭 이바지하는 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저희한테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니까 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같이 기분 좋으시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럼요. 내가 네. 싫어하는 사람 잘 됐다는 얘기 말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시호님이 그렇게 단톡방에서 좋아하시는구나. 크크크크 하면서. 제가 언제요. 시호님이 저한테 그거 보내주셨어요. 그 또래오래 치킨 쿠폰. 치킨 쿠폰. 뭘 일단 먹여야. 계속 방학이라고 매주 불러가지고. 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주신다고. 그래서 그쵸. 저희 이번 주 오실 때도 안 오신다고 그러는 거를 오시라고 해갖고 그래서 몇 시라고 이제 날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잡았는데 말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막골 촌장님 일단 뭘 많이 먹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잘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네. 아직 안 먹었어요. 네네. 자, 우리 유택 교수와 함께하는 아니지 야나기 사와 교수. 그 야나기 사와가 그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만화인데 천재 류 교수의 생활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그 류 교수 이름이 네, 그런 그 류 거죠? 교수 이름이 원래 그 안에서 야나기 사와고 그게 한국어로 그냥 류택이에요. 그래서 한국 제목이 천재 류 교수고 그 안에 류택이라는 등장인물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제가 따온 거죠. 일본 만화네요. 일본 만화죠. 야나기사와. 역시. 전범. 토착외구. 난 여기서 도대체 적폐 교수, 폴리패서, 뭐 나팔수,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 뭐 없어요. 토착외구.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해드린 분이 별로 없죠. 아니 저희랑 안 친한 분들은 다 좋게 가셨어요. 친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친해서 막대하는 거야. 그런 게 캐릭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캐릭터 빌딩이 네.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얼마나 좋은데. 눈물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토착 이미지까지 이제 생기셨으니까 이게 이 정부가 끝날 때쯤에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좋은 일 막 좋은 자리로 불러줘. 뭐 소식이 갈 겁니다.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저희를 잊으시면 안 된다. 네. 뭐 폴리패서, 적폐, 토착외구 이거 딱 코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정계 입문해야겠네. 선출직 요즘 같은 때 선출직 꿀이에요. 근데 저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구린 게 많아가지고. 그게 또 만들려고 또. 그러니까 내가 태클을 내가 짜줬잖아요. 이거를 합법, 민주, 진보 이렇게 하면 통과 안 되는데 내가 병 짜잖아. 적폐, 토착 태클 짜였잖아. 그 정도는 괜찮다. 이만한 우린 깨끗하다. 오케이. 태클을 짜드렸으니까 문제 없네요. 네. 제가 친구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네. 눈물 나는 우정이다 진짜. 뭐라도 한 자리를 이렇게 같이 좀 나눌까 해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잘 되셔서 저희를 비례로 한번 이렇게 몰아주십시오. 비례대표로? 예.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호님 일단 여성 1번 그치. 여성 1번이니까. 해주시고 저는 왜 여성담 노인 아닙니까? 비례 2번. 노인으로. 그래서 2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왜 또 오늘도 저번에 그 도자기 식민지 근대화 도자기 이론 이후에 그쵸. 오늘도 이제 또 해보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해볼 수 있는 얘기 트로트 이야기. 사실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저는 트로트를 제가 그러니까 계속 시호님이 이 에피소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계속 거절한 이유가 이렇게 뭐 멀어서 오기 불편하고 뭐 그런 건 둘째 문제고 트로트에 대해서 진짜 모르거든요. 트로트를 즐겨 듣지도 않았고. 난 락만 들었다. 그렇지. 프로그레시브 뭐 이런 거. 레이디 가가만 들은 사람. 메탈리카. 전들 뭘 알겠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영혼에는 제 피에는 뽕기는 흐르지 않는다. 그 노래방 가봐야 알 일이고 그거는. 가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고 그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이 트로트가 네.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일제다. 사연이 많죠. 외색이다. 네네. 맞아, 외색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요즘에 흘러나오는 거. 원래 우리 건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다. 또 뺏겼다. 역으로. 또 역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또 여기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사실은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 사실 일본 사람이다. 일본 연예인 중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구의 것인가? 아니면 이게 무엇인가? 토종인가? 토종이냐? 외래냐? 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정신을 차리고 있다곤 하지만 저기 모 청장님처럼 모 청장님처럼 이렇게 길에다 뭘 걸려고 하시다가 될 일이 아니죠. 요즘 어린이들 말로 표현하자면 애들한테 뚝 까맞고 그치, 뚝 까맞고. 낄낄 빠빠가 안 되는 거죠. 국민에게 뚝 까맞고.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참 재밌었던 게 너무 투명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참에 자기를 얹어보겠어. 지지할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숟가락 얹어서 저 사람 정말 반일 정신이 투철하네 해서 사람 세를 흔히 말 표를 좀 모으고 위에 계신 분한테 눈도장을 찍히는 거. 저 친구가 알아서 솔선수범을 하는군. 눈도장을 찍히려는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너무 투명한가. 이게 살짝 숨겨야 되잖아요. 네네.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게다가 그분이 그 중구가 네. 명동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맥락을 서울에 안 사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명동이 주 수입원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일본 쇼핑. 관광객들이 뭐 제일 일본 많이 관광객, 오잖아요. 중국 관광객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관광객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명동을 먼저 들리는 게 코스인데 원래 명동이 예전부터 일본인들의 거리였어요. 그쵸. 근데 자기 구민들의 살림살이에 1도 관심 없는 이거. 그러니까 그걸 막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을 수 있나. 구민의 생계를 막아가며 참 본인의 앞길을 닦겠다니. 근데 제가 아는 분, 뭐 잘하는 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안면 있고 말 몇 마디 하시는 분이 삿포로 네. 네. 맥주 영업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분은 진짜 심각하게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무급휴가로 그냥 그 알씨라 그런 그냥 거예요? 계속 쉬고 계세요. 어머.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디서 발주가 안 나는데. 그쵸. 네, 영업 요즘 같은 무급이면 대체 뭐 먹고 사는 얘기예요, 이걸. 그분은 저 사모님도 맞벌이고 또 이렇게 그 원룸 맨 꼭대기층에 사시는데 그 원룸에서 이렇게 새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벌이 가정은 네네. 어떠시겠어요? 좀 사실은 좀 그 얘기를 확 들으니까 내 아는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와닿으시겠어요. 좀 와닿긴 와닿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네. 1년이 돼서 1주년으로 제가 프로듀스 48을 몰아보면서 48을 다시 몰아보면서 뭔가 예술이 확실히 미래적이다라는 게 1년 전에 이런 프로가 했었던 거야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이 양국의 젊은이들이 꿈이라는 공통점 아래서 시즌 3? 네,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라는 거 그리고 서로 그걸 도우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라는 걸 볼 때마다 어쨌든 간에 뭐 각자 할 말은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일본을 적성국으로 생각해서 영원히 단교할 게 아니라 결국 결론이 어쨌든 간에 함께 가야 될 나라다. 어쨌든 간에 뭔가 교류해야 될 나라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간다면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에피소드가 1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 생각이 나네요. 이 대표님은 아마 기억도 안 날걸요? 우리 그때 폭연을 일삼던 시절에 그룹 만들고 막 그러던 네. 시절에 2003년도였거든요. 네. 2003년도에 그 독도를 둘러싸고 이원호 대통령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도 지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일본에서 거기 강력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초계기를 띄우겠다. 독도 내가 무슨 상공에. 말 했는지 대충 느낌이 오네요. 네. 그랬더니 그게 막 한참 이슈였는데 2003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닌가? 맞나? 노무현 대통령 때죠. 노무현 네. 대통령 때죠. 2003년이면 그때 이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불과 1년 전에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나라가 1년 만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거든요. 진짜네? 뭐 이러면서. 근데 한일 관계가 늘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계속 반복으로. 낙차가 심해요. 맞아요. 좋을 때와 나쁠 때. 맞아요. 그래서 이 동료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연대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하나의 색깔을 쫙 이렇게 페인트 뿌려가지고 일본과 한국 있잖아요. 생각도 다를 수도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는데 다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쿠라 씨가 마지막에 사쿠라가 뽑힐지 안 뽑힐지 어쩜 탈락할 것 같은 그 마지막 남은 연습생 친구에게 같이 데뷔하고 싶다. 울면서 그걸 볼 때 이제 아직도 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역시 희망은 아이돌이다.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잘 됐지. 그래요? 뽑혔어요, 그분.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한 자리에 그 친구가 뽑혀 있는 순간 드라마가 완성돼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잖아. 잘 되고 잘 있죠. 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되고 아이즈원으로. 있어요? 아이즈원 멤버들이요? 그 사람들이? 네네. 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사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그게 어른이 할 일이지. 네 우리 어른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인용을 해보자면 저의 존경하는 고든 래퍼 이 시즌 우승자 김하온님의 사이퍼에서 잠시 따왔습니다. 난 이 가사를 듣고 약간 소름 끼쳤거든요. 오늘 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랩은 못합니다. 김하온님의 플로우를 따라서 내 집에서 사실 해봤어. 엄청 많이 해봤는데 연습했죠. 엄청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 리듬감을 천재인걸요 이분은. 리듬감을 못 하겠더라고. 이 책 가사 너무 되게 멋있잖아요. 그대들은 벌스를 채우기 위해 화나 있지. 이게 왜 힙합하는 친구들이 밑도 끝도 없이 화내는 가사들 있잖아요. 네네. 세상이 나를 뭐 어쨌든 이게 딱 그 얘기잖아요. 그대들은 벌스를 위해 채우기 위해 화나 있지. 생이란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왜 우리는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가. 원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울러주는 답. 이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랩으로, 영상을 자주 하신다며. 랩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른인 제가 이걸 보다가 젊은 친구가 저런 말을 어른스러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약간 이렇게 뜨끔하는 거야. 네네. 네.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원하다. 나 이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주는 답을 원한다라고 할 때 나는 과연 저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른이. 그래서 답은 못 줘도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이자.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하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잠시 찬양을 하고 그 예술가들을 위해 트로트 간파이. 특집을 간파이를 하고 그래서 준비했다. 이거. 아 그래서 토착외구 얘기를 했구나. 그럼요. 네, 제가 오토바이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트로트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자 준비한 시리즈 트로트, 엔카, 그리고 가요. 미스트롯 송가인은 이 시국에 뜨자마자 져야 하는가. 질 수가 없어요. 인기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 다 토착 외구라고. 이제 어른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색칠해버리면 이제 저 듣는 사람 다 태극기 할배라고 돼서 색칠해버리면 이거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할까봐. 그래서 한국 가요의 항상 뜨거운 감자, 대중문화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트로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또 유택 교수님에게 질문. 네네. 학적인 질문이죠. 교수님, 네. 대중문화 뭡니까? 대중문화요? 네. 학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강의, 두두루.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대중문화 그냥 뭐 대중의 기호에 맞게 상업적으로 기획된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음악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미술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양반. 순수 예술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의 기호에 맞게 다듬어진 뭐 그런 예술 장르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겠죠. 네.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런 얘기는 진작 해주면 좀 멋있게 제가 좀 찾아오잖아요. 이미 원래 멋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건 약간 이제 좀 더 매체 이런 걸 빼고 약간 예술 문화 쪽 이런 거 같고 폭넓게 그 사람들이 향유하는 흔히 말하는 뭐 술, 음식 이런 것도 다 포함한 의미 문화라는 걸로 봤을 때 대중문화는 또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중을 요즘에 옛날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대중은 이제 불균질하고 통일되지 않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수동적이다. 그래서 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확 확산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받아먹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그 말이 너무 대중을 무시한다? 필터도 없이 그냥 받아먹는다니까. 약간 너무 수동적이다? 대중은 뭔가 왠지 히틀러 시대의 민중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도 히틀러가 잘해서 어리석은 민중들이 간 게 아니라 모든 독일인이 동의했다라는 식으로의 성찰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매스 미디어에서의 대중도 그런 이제 얘기가 많다는 거죠. 대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를 매스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이제 요즘은 파퓰러 컬처?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좀 적극성, 능동성이란 걸 좀 표현한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라는 게 반영된다. 그 매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퓰러 컬처라는 게 요즘엔 더 맞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대중문화 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대중이라는 게 뭐 옛날에 조선시대 대중은 있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중은 이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기기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파급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선입견에 가면 창이랑 판소리밖에 없는 거야, 대중문화가.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그 자리에 외색 천진 엔카가 그대로 슬롯에 꽂히듯이 이식돼가지고 트로트가 그냥 이렇게 이름만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기리까이. 갈아 꼈다. 갈아 꼈다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데
이걸 이제 요즘에 그 평론가식으로 잠시 좀 우리가 엄진근하게 얘기해보자면 식민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 주입 도구로 노래를 이용했다. 일제가 그들의 문화를 뿌리내려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고 하나의 문화에 젖어들게 하려고 이용한 전략적 도구가 음악 트로트였고 그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하고 집요하여 한국 대중가요는 아직도 이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이 인식이 80년대 정도까지 어떤 한국 대중가요를 보는 혹은 대중가요 연구자들에게 많이 보편적으로 심어진 인식이에요. 즉 일제가 여기서 일본도 아니에요. 일제가 강제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승, 혁신, 쇠퇴.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80년대 임권택 감독 있다가 그게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이게 뭐랄까 혁신도 되고 그럼 살인의 추억 나오고 그러다 또 살인의 추억 세대가 또 좀 나이가 들면 또 쇠퇴가 되고 또 다른 세대가 나오고 이게 문화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H.O.T 나오고 핑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레드벨벳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창만 하는 애들한테 이식을 한다고 내일부터 케이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문화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원래 그런 거지를 생각해놓고 트로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진 단체나 조직이 정부가 말살 그리고 이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는 없애고 전통 같은 걸 다 없애고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한 매스미디어의 그 대중문화라는 그 얘기가 이제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수동적이다. 대중은 수동적으로 뭐 하라면 괴벨스가 떠드는 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처럼 받아들였다 이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냥 오늘부터는 너희들은 띠디리디띠띠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제까지 흐흐흐 하다가 오늘부터 띠디리디띠 아무 생각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띠들이 띠띠띠 그거는 트로트라는 거죠. 그게 트로트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심영래 씨가 하시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띠리리띠띠. 저도 왠지 그거 같은데. 대충 그런 음계다 이거죠. 이런 거 읍다 하면서. 따라따따따라따따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위에 네. 기타를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트로트 후속으로? 음계로. 네.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엔 비판이 많아요. 뭐냐면 이게 다분히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얘기지. 그럴 수 있죠. 문화의 유행 및 발전이라는 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야. 한국 아이돌은 이수만 선생님과 박진영 씨가 다 계획한 거야. 거대하게 계획해서 케이팝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계획과 꿈을 꿀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대중들이 모두가 휩쓸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스킵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한류 내지 케이팝 뭐 이제 케이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그리고 K-뷰티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 흔히 이제 한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한류가 이제 막 융성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운 좋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해서 가장 전성기일지 모르겠다. 글로벌하게. 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대충 12위에서 15위 사이에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메이저리그 틀면 유현진 나오고 저 축구 틀면 손흥민 나오고 그러면서 저 뭐 봉준호 감독은 깐느에서 그랑프리 받고 뭐 어디 가면 저 BTS니 뭐니 해서 뭐 이런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전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든 뭐 대중 문화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산 자동차 없는 데가 없고 핸드폰도 그렇고 가장 융성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융성한 시대일 것 같다. 이제는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인구의 감소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극적인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는 이상 내리막길이 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네. 이제 혹은 정부 기관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뭐 무슨 저 한류 사관학교 이런 걸 만든다라는 뭐 그런 이상한 기획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민간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하고 있는 연습생 그 저 발굴 시스템 같은 걸 국가 시스템으로 들여오면 뭔가 굉장한 어떤 것들이 막 마치 그 태능 선수촌 굴리듯이 하면 케이팝 스타들이 막 양산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막 산업 역군처럼 옛날에 그 저 탄광에 가던 강부들처럼 중동 가던 중동 가던 그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막 그렇게 가서 뭔가를 할 것 같고 이런 착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백성은 순진한 민초 이 순진한 사람한테 어떤 기획자 뭐 그게 정치가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의도한 걸 포교하면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올 거라는 이 엄청난 순진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이게 그 옛날 1984년에 김창남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이런 쪽 국문학 쪽 분들이 아무래도 이 가요사 이런 부분도 많이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분의 서울대 석사 논문인 유행가의 성립 과정과 그 문화적 성격이라는 논문에 보면은 이 우리 대중가요가 이런 식의 일방적 이식 때문에 삶과 노래의 현상이 유리되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진솔함이 곧 대중문화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게 유리되고 그냥 어떤 이식된 것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가요가 비극적이고 퇴폐적인 정서로 일관하게 되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일리 있는 지적 아니라니까. 지금 왜 이 얘기가 일리 있는 지적이지? 이 지적이 바로 방금 말한 엘리트적이다. 엘리트적인 그런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세계관 안에서는 뭔가 그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진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생각해 비극적 퇴폐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근데 사실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저질이고 퇴폐적이고 어떤 비극과 희비극이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민초들의 삶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 그 귀족집 딸내미가 오조상이 스펙이 좋은 오조상이 아주 스펙이 좋은 오조 그 왕자님과 결혼한다가 아니라 옆집에 여자가 살다가 남편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돼서 애만 끌고 있으니 내가 불쌍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았어 하면서 사다가 보니 바람도 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퇴폐적이고 무질서하고 라고 약간 이런 식의 편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5차원적인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런 거를 그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로 향유하지 않고 그런 것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받아들이는 대중은 순진한데 그리고 예술은 고결하고 아름다워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예술이란 건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예술이 만약 고결하고 아름다우면 범죄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내가 아수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잖아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영화사의 길이길이 남는 살로 소돔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예술이란 건 더러울 수도 있는 거고 퇴폐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은 엄청나게 고결하고 엄청나게 퇴폐적이고 무식하고 빠르게 시대를 읽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극단적인 것 동시에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직공적이다. 사실은 이게 현대에서는 사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미국 시민이 왜 트럼프를 뽑을까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 맨날 하시던 얘기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케이팝이나 아이돌들이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가 잭팟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얘기. 그렇지 않다고 그분들이 아까 김창남 교수님의 얘기나 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뭐가 잭팟이 터질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죠. 나오는 순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순진한 대중한테 뭘 이식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식하면 된다, 이식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대중문화가 기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엘리트 혹은 위정자, 정치인, 엘리트의 기능을 너무 크게 생각한 게 아닌가. 좀 자뻑 같은 거지. 엘리트의 힘이 너무 크다. 근데 생각보다 엘리트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물론 크죠. 큰데도 이거만큼 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일제가 말살하고 그 위에 외색을 주입해서 세뇌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트로트의 어떤 논쟁의 핵심인데 그쵸. 이제 사람들은 전통음악의 파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다라고 적을 딱 상정하고 바로 탈출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얘기는 이제 논란도 안 돼.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논란을 만드는 순간 이 사람은 토착외고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토착외고인 거야. 왜냐면 적을 이미 만들었거든. 이 내러티브 상에서는. 그럼 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 판소리, 뭐 아악 있잖아.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세세한 분류가 있지만 어쨌든 대중들은 그냥 국악, 뭐 판소리 이런 거 듣다가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듣게 하니까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추궁기 현대문물을 사서 틀어줘. 띠디리디띠 틀어주면 사람들이 갑자기 에헤 라디야 하다가 I say an, you say 안 할람. 아니 이거 웃기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스타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럼 조선 후기로 가서. 그래도 얼마 안 갔어요. 우리 그리스 이런 데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잠시 후엔 그리스 잠깐 갑니다. 이 잡가와 정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둘은 상대어라고 보면 되는데 정가가 이제 그 중인 이상의 계급들이 흔히 하는 이런 어떤 유흥이에요. 중인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의사. 전문인 거죠. 전문가. 네. 네. 근데 흔히 말하는 시조, 가고, 가사 등을 부르는 거고 잡가는 이런 걸 제외하고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 흔히들 하는 춘향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라고 이제 일반적인 정의가 있어요. 근데 잡가와 정가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에 어떤 그런 뭐랄까 이걸 뭐라 하지? 선입견? 편견? 뭔가 굉장히 있잖아요. 구분짓기가 뉘앙스라는 게 있죠.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웃긴 건 뭐냐면 정가를 부르는 사람 가객이야. 가객. 가게.
그리고 잡가를 부르는 사람은 소리꾼이야. 사기꾼 옆에 소기꾼. 가객 옆에 식객 뭐 이런 거죠. 근데 시조, 가곡, 가사라는 데서 알고 있지만 이게 서구에서는 이게 바드라 그래서 음유시인 있잖아요. 음유시인하고 바드 하면 이제 주로 또 MMORPG 하시는 제가 분들이 좀 주로 알죠. 좋아하는 직업군들이죠. 아, 그래요? 그 왜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바드가 거기에 직업군들 중에 종종 등장해요. 네, 그런 직업군으로 한 번씩 판타지류 있어요. 직업군들 있잖아요. 뭐 드워프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중에 헌터 이런 거 중에 바드가 등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그래서 받으니까 또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원거리 공격회로 많이 나와요. 아, 그 악기가 무기인 거예요? 그쵸. 아, 정신혼미 뭐 이런 거. 아, 그 연주를 하면 막 그 적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 가고 막 왜 그런 거예요? 쿵푸어스에서 이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나 느낌이죠. 아니면은 그 팀을 도와주는 어떤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아니면 나와요. 연주를 해서 그게 이렇게 막 뇌파를 조종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옛날에 왜 그 데스페라도에서 보면 기타 케이스를 열면 기관총 그쪽에 가깝죠. 아, 오케이. 근데 그건 게임마다 달라요. 아, 어떤 그 게임은 얘기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아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아, 게임은 그 네네네. 음악 선율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또 보조 역할을 해서 뭐 몬스터를 잡을 때 훨씬 그 능력 경험치를 많이 먹게 해준다든지 더 쉽게 잡을 수 네네네.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역할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바드.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신 건 뭐냐면 이게 그 음악이 아닌 거야. 문학이죠. 그러니까 문학과 노래의 그 사이 어딘가.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딜런 같은 거네요. 밥 딜런. 밥 딜런도 그나마 음악적인 거고, 더 옛날로 치면 그냥 진짜 이걸 책 한 권을 부르잖아요. 보컬 음악이라는 구분은 희박한 거죠. 그냥 어떤 그런 음률이 좀 있는 것만 같은. 롱기누스의 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벨룽게의 반지나 뭐 이런 것도 다 바드들이 불렀던 거잖아요.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네. 성경책을 그렇게 약간씩 음유를 넣어서 읽어요. 맞아요. 예. 하늘천 따지하듯이. 그렇죠. 하늘, 예. 맞아. 그렇죠. 그런 식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뭐 이제 청산 두루마리 이렇게 읊지 않고 청산 뭐 이러면서 네네네. 뭐 이렇게 읊는 거지. 음률이 있으면 외우기가 쉬우니까. 네네네. 제시카송 있지 않습니까? 지루하지도 기생충에. 않고. 네. 기생충에 제시카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에 입힌 그거. 그게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대중가요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 어떤 저희 아날람이 제일 싫어했던 그 산업공상 구분이 있고 천박한 예술과 고귀한 예술 구분이 존재하던 이 시절. 근데 여기도 대략 이제 18세기 조선 후기는 신분제도가 희미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이게 유흥공강도 발달하고 그러면 이 돈을 번 사람들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돈을 번 신흥 중인 계급들이 계급은 좀 낮지만 돈이 그죠? 많은. 돈이 많아. 맞아요. 돈이 네. 최고인 거죠. 돈이 많으니까 유세를 떨 수 있거든. 그러면 아무리 가난한 남상권 설비가 양반이라고 한들 그게 뭔 그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보면 이 부르주아가 문화라는 건 왜 위로 올라가서 위의 것을 향유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습속이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들의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좀 벌면 클래식을 안 듣다가도 귀족이 듣던 거 듣고 싶으니까. 조금 한 몇천만 원짜리 오디오 갖다 놓고 거실에 클래식 듣고 싶고 카란이 뭔지 이제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거. 원래 옛날에는 문화 자체가 그 상위 문화가 아래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귀족들의 문화가 밑으로 퍼지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의 문화를 이 중인들도 이제 향유를 하면서 이제 신문에 대한 자기들 그 갈망, 나도 좀 뭔가 하면서 좀 잊고 싶다라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게 좀 더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흥 문화도 발달하고 도시도 번창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중인들 기준에서는 하층민의 문화는 이미 이 사람 섭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길거리에서 랩하는 건 익숙해. 자기가 그 길거리 출신이라서. 근데 돈을 벌고 이제 조금 클래식도 좀 듣다 보니까 클래식도 듣고 힙합도 들어. 양쪽 다 듣는 이게 가능. 이게 문화적인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거 자식을 키울 때 아들아 음악 한번 해봐라 이러면은 게임음악하고 헬리처럼 바이올린 치면서 대중가요 부르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럴 정도로 경계가 희미해진 그거 거지. 부르라고 그거 그치? 바이올린을 가르쳤냐 임마 이렇게. 그런 거지. 게다가 이제 이 재밌는 게 19세기에 가장 조선에서 번성한 자영업 업종이 조사된 걸로는 국수집, 탕집, 평양냉면.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잖아요. 네. 음식점이란 건 뭐냐면은 설렁탕. 설렁탕. 설렁탕 이런 거. 네. 음식점이란 기방. 탕집이 그거네요. 설렁탕. 네, 맞아요. 네.
음식점과 기방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그 흔히 말하는 목로주점이라는 게 등장해요. 목로주점 아십니까? 저희 몰라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목로란 자체가 그러니까 선술집, 그 서서 먹는 술집에서 사람들이 좁으니까 서서 먹는데 술잔을 놔야 되니까 널빤지 같은 거를 좀 높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널빤지를 이렇게 좁고 길게 만든 그게 목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로를 차려놓고 술을 파는 데가 목로주점인 거죠. 네. 이게 나무 목자 쓰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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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로주점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목로주점이 뭐냐면 이젠 술 먹고 평범하게 노는 유흥 문화가 되게 대중한테 전반적으로 막 많이 퍼졌다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소비 문화가 이제는 점점 많이 옛날에는 그냥 주모 여기 주모 국밥 한 여기 이 수준에서 개다리 소반에 이제 술 먹고 좀 이렇게 유흥을 하면서 우리 술 한잔 할까 이런 류의 문화가 길거리에서 이제 널렸다는 거지. 근데 유행이 성장하니까 이제 문화적인 요구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발맞춰 수많은 연습생들이 예인들이 생기는 거죠. 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네. 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많아져요. 왜냐면 옛날엔 진짜 판소리 명창은 천대받는 직업에다가 수요도 아주 많지는 않고 하니까 전국에 뭐 한 명, 두 명 정말 유명하신 분. 그런데 이때는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막 몇백 명 가량으로 늘어났대요. 이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어필하던 떠돌이 왜 유랑극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막 많이 보는 거야. 옛날에 서민들한테 왜 그 뭐죠? 왕의 남자처럼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남사당패 남사당패 막 그런 거 하다가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나 예전에 무슨 어디 가서 뭐 그런 전생 뭐 이런 네. 그런 걸 봤는데 저보고 남사당패였다고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럴만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남사당패는 좀 고운데 우리 유 교수는 고운 쪽이 아닌데. 전생은 또 모르지 뭐. 토니 발레론과 같은 사람이었나? 기도하고. 아니 거기 남사당패 하니까 남사당패 플러스 저기 우리 유 교수의 외모를 더하면 내 생각에는 그거 길에 네. 펠린 영화인가? 길. 길. 길에 네. 이렇게 안소니 안소니 퀸스. 안소니 퀸. 네. 안소니 퀸의 그거 잔파노 딱 그 느낌이네. 그게 남사당패잖아. 그러니까. 근데 남사당패 하면 우리는 보통 약간 이렇게 좀 얼굴이 고운 화장도 이준기 좀 씨 하고.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유 교수가 남사당패니까 잔파노도 안소니 퀸. 있다라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생에도 저 얼굴이었 쓰려고요. 저등치샷 쓰려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서 기분이 나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차력 쪽 있잖아, 차력. 그치, 맞아. 그 남사당에서 그런 것도 했으니까. 폴리패서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안소니 퀸은 상당히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네. 아니 시대 대배우랑 저 곽도원이 훨씬 좋은데? 시대 대배우한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제 또 곽도원 씨도 괜찮군요. 그럼요. 저 곽도원 씨 되게 좋아해요. 곽도원, 조진웅 이런 캐릭터 좋아하는데 오다기리조랑 붙였으니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박 박사가 오다기리조라는 사실 자체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지. 그 심리 기전은. 그거는 저희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안 오면 이렇게 심지어 된다. 박 박사님 본인도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다 이렇게. 네네. 그냥 박 박사는 쿠니무라 준 정도로 협의를 봅시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유랑극단 이제 뭐 몇 명 있고, 근데 유랑극단도 이제 뭔가 사람들이 키우는 시스템도 느리고 또 어떤 그들만의 폐쇄적인 문화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드디어 소리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작가를 부르는. 아까 잡가라고 했던 것들을 네. 아까 뭐 저기 가객? 가객. 네. 한쪽에서는 가객이고 한쪽은 소리꾼이라고 했던 그 잡가 부르는 소리꾼들. 네, 소리꾼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본격적인 대중가요는 아니고 여전히 그냥 문학 아래에서 청산 뭐 이런 건데 약간 무대극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대중가요 꼴을 가져가는데 이 19세기 후반으로만 이제 딱 보면은 이때 잡가는 이제 서민들 음악이라기보단 위에서 내려온 그 시조, 가사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흔히 부르던 타령, 민요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그냥 광범위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잡가 정가의 그 정의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다 부르는 거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국문학 분류에서의 고려 가요 하면 그 고려 가요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 노래를 가요 그냥 폭력히 가요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렇게 같은 말인데 서로 바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그냥 잡가를 부르는 거. 근데 이제 이 퍼포먼스 잡가 이 부분 이게 이제 아마 한국 대중가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잡가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분명해요. 그냥 이렇게
용어도 되게 불분명하고 광범위해졌다가 협소한 범위가 두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현진님의 이화대학교 2001년 석사 논문 한국 근대 대중가요 형성 과정 연구를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1902년 고종이 세운 최초의 현대식 극장 협률사 이 극장이 생기니까 이제 드디어 공연 예술이 막을 올리고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이거죠. 옛날에 소리꾼은 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문화 약간 국뽕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소리꾼은 객석과 그게 분리가 안 돼 있고 관객과 하나 되는 거라 되게 민주적이고 네네네. 뭔가 민중지향적이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니까. 호흡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연 예술로서 무대를 만들고 한다라는 건 이게 그 객석이랑 무대를 분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표를 팔고 공연을 딱 관람하고 집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대중가요 엔터테인먼트의 형식이 이제 도입된 거죠. 네네. 돈 내고 일정 시간 동안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감상한다. 인 거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소녀시대가 저기 춤추는데 무대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소리꾼의 마음으로 태연아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자꾸나 하면서 손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거죠. 이 영화사에 보면 영화사에서 또 이제 그 극장사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한국 영화사에서 네. 네. 극장사를 되게 중요한 꼭지로 다루거든요. 극장사만 전공하신 그 뭐 박사학위 전공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극장사를 전공하면 사실은 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네네. 극장사를 전공하면 한국 조폭계보도를 알게 되지 않나요? 이마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나오죠. 조금은 그 정치 깡패 이전에 그렇죠.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기생했던 그런 깡패들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죠. 근데 아무튼 그 극장사에 막 언급되는 물언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극장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힙한 거였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거죠. 굉장히 그 뭐라 할까 모던보이들 신식의 교육을 받았던 신여성들 그리고 신여성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신여성들과 돈이 있으면서 그리고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조선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힙한 어떤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극장을 출입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사실 문화를 행사를 한다는 게요. 문화를 향유를 한다는 게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이런 거 내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것에 돈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되고 정신적인 여유가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네네. 당연히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극장이라는 게 나름 건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주는 위용감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 위용감이 19세기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인이 보는 풍경과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네, 맞아요. 작은 건물, 좁은 협소한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아무리 커봤자 방도 작고 그러잖아요. 1층 단층집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높이 올라간 위용이 있는 통으로 천장이 엄청 높은 천장이 높아야지 조명도 달고 네. 무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천장이 엄청 높은 그런 위용의 비주얼의 어떤 건축물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몇 층짜리의 건축물을 그쵸. 본다는 게 그 명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동은 원래 일본인들의 거리였다. 그게 네. 그런 것들은 아주 많이 발견되거든요. 뭐 하다못해 무슨 장군의 아들 이런 소설만 읽어도 종로는 조선인들의 것이고 맞아요. 명동은 일본인들의 것이에요. 나와바리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장군의 아들 그 영화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로에 그 하야시 파들이 넘어오면 전쟁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명동 가서 잘못해서 술 먹다가 저 김도환한테 혼나고 야 명동 넘어가지 서로 말랬는데 불문율이니까. 그렇죠. 그 경계를 청계천이 이렇게 가르고 있고 그 다리가 이제 수표교 다리인 거죠. 장군의 아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수표교 다리. 뭐 근데 어쨌든 그 명동이 일제 시대 때부터 늘 그 일본인들의 상권이었고 뭐 재팬타운 같은 거였던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근데 거기에 지금도 있는 건물이 있어요. 명동 예술극장이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일본에서 지은 굉장히 현대식 극장인데 지금 봐도 예뻐요. 예,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극장사를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일본 본토를 합쳐도 가장 좋은 극장이었어요. 그게 일본인들이 지은. 그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의 건물을 지을 때 조선인들에게 일제의 위용을 더 보여야 되니까 네네네. 훨씬 더 잘 짓고 예쁘게 짓고 네네네. 웅장하게 더 신경 써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극장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명동 가실 일 있으면 네. 한번 유심히 보세요. 명동 예뻐요, 예술극장 진짜. 되게 좋은 시설이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인들 중에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그 저기에 있는 종로에 있는 극장들만 다녔고 거기 이제 황금정이라고 그러는데 황금정이 지금의 이름으로는 을지로예요. 을지로를 예전에 황금정이라고 불렀는데 황금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선인들 출입극장이 있었고 명동 쪽에 일본인들 출입극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있는 집 자식들은 구락부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유도하고 막 클럽. 이런 클럽 그 자식들은 저 일본 가서
도쿄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막 왔으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조선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명동에 있는 일본 극장을 가서 일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야. 자막 없이. 이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선인들 중에 가장 힙한 사람이었다는 그쵸, 거죠. 바이링구얼이니까. 네, 조선 극장도 출입할 수 있고 일본 극장도 출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극장사를 보면. 한인타운에서 쌀국수 먹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대중가요, 대중 엔터테인먼트 이제 꼴은 갖췄는데 이제 폭발을 어떻게 하느냐? 폭발은 사실 대중문화는 언제나 그렇지만 미디어가 그쵸.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란 건 이 당시 뭐 추금기 정도인데 이게 이제 언제 도입됐나? 재밌는 게 웃긴 게 이런 게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1866년에 오페르트라는 독일 양반이 이걸 들고 와서 전해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에디슨이 추금기 발명한 게 1877년이니까 그거보다 이른 거네요. 11년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앞뒤도 안 맞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 외계인 아직도 살아서 인텔에서 일하고 지금은 삼성전자 반도체 지하도 어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플에서는 퇴사하셨나? 애플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런 거 각국에서 이 사람을 뺏으려고 외계인 고문해서 기술력을 뺏는. 저 성함이 뭐라고요? 오페르트입니다. 오페르트. 독일. 역시 기계는 독일이야.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오토바이도 독일이에요. 어쨌든 이분은 어디선가 삼성인지 인텔인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일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구나. 지금은 불화소설을 만들고 LG 있을 것 같아요. 요새 LG 이상한 거 나온 거 보면 접어서 하는 TV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요새 LG 계신 것 같아.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일설입니다. 그래서 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네네네. 번외로 얘기해보자면 한국인의 소리 있잖아요. 목소리든 뭐든 기록 매체 처음 당긴 게 1896년이에요. 이단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반형 레코드 말고 원통형이었어. 원통형. 에디슨이 발명한 거. 이 원통형 음반에 미국의 인류학자 앨리스 플렉처 여사가 이 1896년에 인류학자 네. 여성. 네. 일단 이게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인류학자인데 여성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여러 인종들의 다양한 문화를 지금 보면 잊혀져가는 소리 이런 느낌으로 미국은 특히 그런 다민족이 많았으니까. 네. 이분이 그러니까 뭐 녹음한 원주민 거죠. 인디언 연구가 전공이었다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계신 조선 노동자라는 얘기 썰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노동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당시에 그 일본 그 게이오 대학에 유학하다가 아간파천 직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 도피한 3명의 유학생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 출신 일본 유학생이다. 네, 유학하고 네, 있다가 네. 아간파천 일어나니까 그냥 미국으로 아예 도피를 해버린 거죠.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썰도 노래를 있고. 부르는 네네. 이 세 사람이. 네. 아니면 조선 노동자라는 썰도 있고. 네네네. 약간 그분들의 노래를 녹음한 게 최초예요. 근데 이거 되게 글로벌하게 도망을 가셨네요. 와, 그 시절에. 그 시절 게이오 대학에 유학을 갔으니까. 게이오 대학에 가서 갈 정도면 미국까진 가죠. 그 당시 코스가 그래요. 네. 그다음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소리고 네. 기록상의 문제인 거고 이제 아티스트 중에서는 이제 그 최초 음반집이 경기명창 박춘재라고 일단 또 이것도 일설에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1893년에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국악 연주단 10인 중에 한 명인 박춘재가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하고 이를 가져와 고종 앞에서 시연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녹음한 그거 어디 있어? 이 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로는 정리는 돼 있어요? 사료도 안 해. 문서와? 썰. 아, 썰인 그냥 거죠. 구전 비슷하게. 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재밌는 게 이제 그 외국 그 제국주의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외국의 레코드 회사들도. 예. 왜냐하면 미디어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고 알린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 팔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화 작업들을 엄청 시도해요.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어쨌든 레코드는 1907년 미국 콜롬비아사가 발매한 앨범입니다. 콜롬비아 하니까 재밌네요. 콜롬비아 하면 머라이어 캐리인데. 아니 근데 우리 지난번에 휘트니 휴스턴에서 네. 그 녹음했잖아요. 네. 거기 되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맞아요. 되게 굉장히 좋아해 반응을 주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뭐 대부분 좋은 반응이죠. 네.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보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감흥해 주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머라이어 캐리라니까. 아니 머라이어 캐리 하니까 자동적으로 연상이 됐다 이거지. 휘트니 휴스턴이. 어쨌든 이 앨범은 아 감동 파괴해서 정말. 한국 음악가가 오사카로 가가 녹음한 걸 콜롬비아 본산에서 음반으로 제작했다. 네. 그러니까 제작 기술이 없으니까요. 한국엔 아직 없었으니까. 네네네. 녹음 기술까지는 있는데 뭐 이렇게 그걸 아직 매스미디어로 이렇게 판으로 계속 찍은 대량 양산 체제가 없으니까 네네. 콜롬비아 본산에서 제작해서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를 했다. 그럼 당연히 비싸겠죠. 당연하죠. 단가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물 건너온 거잖아요. OEM을 준 것도 네. 아니고 가서 만들어 왔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경기 소리 중심으로 민요, 가사, 시조 이런 게 담겼대요. 그런데 이제 워낙 세니까 이게 당연히 완전 수입품인데 이게 세니까 이제 성행은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경기 민요가 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경기 민요가 가장 널리
불려지고 사람들이 듣는 거였다는 가장 흔한 거였다라는 거죠. 뭐 시장성이 가장 좋은 그나마 그 사람을 중에는, 데려가서 외국까지 가서 녹음하고 그걸 취입을 하려면은 일반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가장 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요라는 걸 치면 예를 들어 발라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포크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락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한국 음악 모양 그냥 왠지 가장 흔한 건 어쨌든 아이돌 아무나 한 명 데리고 가서 네네. 녹음하는 게 제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그 자료 남아있을 때 경기 명창인 한인호 씨랑 그리고 광기 최홍미 씨가 가서 그걸 취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요 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아직 보컬 음악이랑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이 지식인들은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뭐냐면 출판이 국민을 계몽할 수 있다. 그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출판에 대한 어떤 한글을 알리고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게 함으로써 책을 더 많이 읽게 해서 국민을 이제 키우자 이랬는데 여기서도 역시 또 악마에게 영혼을 판 상업주의. 악마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랬구나. 악마 여기서 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일해. 악마는 지저스랑 같이 있었을 때니까. 진짜 와. 상업 출판을 일삼는 출판자들이 있었다. 악마 되게 부자겠다. 지금 막 잘못하면 이 사람들 다 매판 자본이라 그럴 거야. 파주에 또아리를 틀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직 문학이랑 노래의 구분이 애매하던 시절이었는데 음반 취입뿐만 아니라 그 잡가집이라 그래서 이제 가사를 모은 거죠. 어쨌든 가사집이네요. 가사집이죠. 가사집. 예. 근데 이제 가사가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업적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잡가의 옛날에 그 춘향전이나 네, 뭐 맞아요. 수군가 뭐 적벽가 이런 거 다 잡가에 네, 들어가니까 네, 얼마나 길어요. 네, 네. 그러니 나올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디어가 변하면서 음반이랑 출판 지금 벌써 두 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가라는 게 구전으로 돌아가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구전된 문학, 구전 문학에서 이제 대중 문화 그리고 대중 가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호응을 엄청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되게 통속적이야.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통속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이 연세대 박사 논문 박예경님의 조선 후기 시조의 통속화 과정과 양상 연구.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이제 18세기 시조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탈적 욕망의 긍정, 육체적 감각성, 과장된 희화화, 일탈의 과잉 포즈, 개방성. 그리고 이게 19세기의 낭만적 일탈, 상투적 유형성.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장르, 어떤 형태와 만나도 조우가 가능한 형태의 장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방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민요랑 만났는데도 민요계 작가가 되고 판소리랑 만나면 판소리계 작가가 되고 가사랑 만나면 가사계 작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 당시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 민초될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애만 혼자 키우고 있는 저 집 과부가 외로워서 파괴승을 집에 들였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파괴승이 아니라 저 현역에 계신 스님이어야 더 그치. 그렇네요. 더 불륜스럽지. 그러니까 그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과 했다가 그만 종아리 한번 보고 파괴를 했는데 손목 한번 잡혀서 그 이런 게 뭐 일탈적 욕망의 긍정. 근데 그날 하룻밤을 지냈는데 육체적 감각성. 근데 이걸 사람들이 좀 약간 희화화하잖아요. 아니 그 중놈이 말이야 과장된 희화화.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나왔는데 그러나 뭐가 있느냐. 이런 전통을 이건 국민적 네. 전통이죠. 이 전통을 모두 담은 노래가 21세기 한국에도 있었다는 사실. 뭔데요? 두둥 조관우의 늪이라고. 저 이 노래 저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일탈적 욕망의 긍정.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이거 불러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나레이션이잖아요. 나레이션이잖아요. 앞에. 이건 나레이션 부분이에요? 네. 육체적 감각성. 하지만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과정한 범위니까. 과정된 희화화.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일탈의 과잉 포즈. 까맣게 타버린 가슴에 이 과잉 포즈 아닙니까? 불러. 꽃이 피질 않겠지. 그러고 보니까 과잉된 가성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네요. 성식미도 그렇게 그렇죠.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 가사 이거는 굳게 닫혀버린 내 가슴 속엔 차가운 바람이. 조관우의 늪은 한국 전통을 재생하고 있다. 근데 조관우 씨가 실제로 원래 창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네. 조통다 그 아버님이 되게 맞아. 유명한 소리 네. 하시는 맞다, 분이에요. 맞다. 그래서 그분이 스티븐 원더 노래를 듣더니 저거 어디 장애에 있다고 말했다는 그분 아니세요? 맞아요. 노래 듣자마자 음. 저 사람은 몸에 어딘가 장애가 있다라고 했다고 노래만 듣고도 아셨다고. 조관우 씨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보컬을 가졌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들으시니까 네네네. 대중가요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렸더니 바로 듣자마자 한 소절 듣자마자 그분은 물론 좀 속된 표현을 썼지만 옛날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냐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까지 득음하기 힘들다. 아, 대단하시지 저 않아요? 서편제 딱 보면 딱 서편제 딱 그 얘기를 하셨대요. 어. 그걸 한 소절만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 장님이라고 그 네, 부분 듣고 그죠. 통달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했더니 그렇다고 그럴 것 같더라. 목소리가 그렇다. 신기해. 라는 소름 끼치는 얘기가 야. 조관우 씨가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외구들의 전성시대. 을사조약이 1905년에 이루어지고 1906년에 학부에서 창가라는 교과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우리나라의 그 인식을 딱 갖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제국주의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은 문화다. 그죠. 네. 일본 노래의 제도적인 수용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제도적으로. 이때 들어온 일본 창가라는 게 근데 이제 웃긴 게 이게 물론 지금 들으면 그냥 다 옛날 노래야. 뽕짝 같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끼리는 구분이 명확했어요. 딱히 외색을 강조하는 일본 전통가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구 음악을 어떻게든 우리 스타일로 해보려고 일본이 해보려고 했던 시도 가운데 있는 음악이어서 사실은 양악에 가까워요. 일본도 그럴 때니까 이때가. 근데 이제 지금 들으면 그냥 뽕짝이야. 그냥 구분 없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동서양을 함께 아우르는 음악을 만들겠다가 이 사람들의 목표였거든. 일본에. 그런 원대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관에서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죠. 관에서.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근데 진짜 좀 희한한 건 일본인들의 그 집요한 그 타라 입구에 대한 그 욕망은 네. 이게 우리 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건가 그게 잘 지금도 여기 보면 표현하신 대로 보면 저 동서양을 함께 아우르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창가를 그렇게 맞아요. 교과목으로까지 지정하면서 보급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처음 창가집 교과서죠 일종의 창가집을 냈을 때 일본 창작곡은 3곡밖에 없어요. 그냥 미국 창가 17곡, 찬미가 찬송가 네, 찬송가. 10곡.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랑 서양 민요가 널리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옛날 어른들 오수제너 오수제너 이 노래 그런 노래 되게 쉽게 하시거든. 그게 대부분은 교회에서 그 당시 언더우드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교회에서 가셨거나 아니면 이런 금잔디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나 이런 데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식 음악, 서양식 음악이 사람들한테 어떤 반감을 갖게 되기보단 엄청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게 막 섞여 있어. 이 음악 자체도 뒤섞여 있어. 어떤 새로운 것으로 그냥 이렇게 통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통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또 오리지널이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아직 네네. 미디어가 발달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 레코드가 직수입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네네네. 마이클 잭슨 흉내내는 사람의 어떤 것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약간 이거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 성대를 확 쳤을 때 나는 소리 같지 나 않아요? 딸꾹질하는 줄 알았어. 마이클 잭슨 1초 모사. 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어디가 서양의 냄새가 나는데 듣는 사람은 서양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뭔가 네네. 희한하게 뒤섞인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서양식의 자기 따르면 보컬 스타일을 흉내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우리 전통식 있잖아요. 왜 느려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할머니들 왜 찬송가 부르실 때 하는 거 있잖아. 하는 거. 사나를 뭐 이런 식의 희한한 발성과 이런 게 창인지 무슨 뭐 외국 서양 노래인지. 서양 노래인지 이런 상태로 민요, 창, 전통 음악 형태랑 다 섞여가지고 그게 막 그냥 막 다 섞여 있는 거야. 언니 학당에 가면은 선생님이 으아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디 학당 가면 약간 좀 더 뽕짝같이 가르쳐주고 어디 교회 가면은 좀 더 민요같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어. 배우는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그렇죠. 여기에 드디어 두둥 극장예술의 핵심 심파극이 들어옵니다. 1910년대. 그렇죠. 이술가 심순애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그 심파라는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요즘 아우 그 영화 너무 그쵸. 심파야 이러면 그냥 구닥다리라는 딱 그 얘긴데. 저는 그냥 심파 자체가 한자에서도 뭔가 눈물 빼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 심파가 그냥 뭐 뉴웨이브예요, 새로운 뉴웨이브. 파도더라고요. 그렇죠. 뉴웨이브더라고요. 이 시대 때 진짜 새로웠던 거죠, 그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을 바로 그때 반영할 나올 수 있는. 때 구파극이 있었던 거죠. 그게 가부키 연극인데 그거에 대립해서 나와서 말도 심파라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파란 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네, 나누다 이제 보니까 경극 같은 일본
가부키 일본 연극? 그 가부키 같은 것들을 보다가 말 그대로 드라마투르기의 어떤 서양식 연극을 보고 나서 너무나 새롭다라고 해서 뉴 웨이브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걸 이제 그러면 한자어로 이제 자연스럽게 구파가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걔들은. 그래서 이제 한자로 그냥 신파가 된 거죠. 그건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뜨끔한데 적폐라고 하니까. 그렇죠. 전범기업 가와사키와 BMW 오토바이를 타는. 우리 야나기 사와쿤이 뜨끔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신파극이 대부분 이제 이게 신파는 원래는 이제 신파극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겁니다. 일본 대중문화였어요. 노래들이 서양 노래를 일본에서 변형시킨 형태 혹은 서양 민요를 그렇게 뭐 번안만 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일본인들이 이제 즐기다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도 즐기게 된 거죠. 게다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 악곡 체계가 있잖아. 이제 막 어릴 때부터 들었단 말이야. 교회 가고 듣고 하니까 이 악곡 체계가 너무 유별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처음에 마이클 잭슨 볼 때는 에그머니나 이랬는데 데스메탈 같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거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거의 이 시대의 천만 그렇죠. 이수일과 심순애, 장한몽가 이 쌍년 환타지. 그렇죠. 쌍년 환타지의 원조. 네. 날 버리고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좋지 김중배, 임마. 김중배 다이아 좋지 그럼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금반지도 아니고 응? 다이아 다이아 반지라는. 이 시대의 다이아인데 일반 대중은 다이아가 뭔지도 몰랐을걸요. 그러니까 이 이수일과 심순애 진짜 신기한 게 이 내용을 잘 몰라도 그냥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라는 한마디로 이 시나리오가 다 그쵸, 압축되잖아. 맞아. 네. 정말 그리고 나는 이 쌍년 환타지가 참 이게 그러니까 약간 미소진이적인 이 구구절절 내려오는 그거 있죠. 날 버린 여자는 진정한 사랑을 몰라라는 게 이게 기본 맞아. 서사잖아요. 나는 진정한 사랑에 속한 거고 너가 나를 버렸어? 그건 나는 진정한 사랑 몰라. 그럼 너는 분명히 김치녀일 거야. 쌍년일 거야. 돈 보고 바는 걸 거야. 된장 프레임. 근데 난 돈이 사랑스러운데. 돈으로 날 사랑해준 저 남자가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시호님은 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돈이 없어. 저는 그런 남자 많이 만나봐갖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근데 돈이 많아. 흔히 그런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이게? 식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건데 후자의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후자를 아직 못 만나봤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근데 우리 건 안 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 돈만 많다 이렇게 상상 속에 생각하면 좀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그렇겠죠, 당연히. 밤늦게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비 아끼려고 택시 좀 집 앞 근처까지만 간 다음에 걸어가고 걷다 보니까 한 30분 걸어서 뭐 새벽 도착하니 새벽 1시고 뭐 이런 연애를 했던 사람이 되게 편하게 에어컨이 켜져 있는 자동차로 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내 기분 맞춰서 꽃도 사다 주고 하는 게 돈으로 가능한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그 편의가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 사실 이게 돈 때문인 건지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남자도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제공해주는 남자가. 에스코트 네. 서비스를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상상 속에서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뭐 180평 아파트에 뭐 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뒤에 배경만 본다. 이럴 수 얼마면 있는데 돼? 뭐 이런. 실제로는 그 얼마면 돼도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할 게 있어요. 그 얼마면 돼가 누가 말합니까? 원빈이 원빈이 말하죠. 말하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맞네. 구분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제가 원빈을 안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요. 네. 내가 아직 원빈을 아직 안 좋아해. 아직은 안 좋아하는데 원빈이 나한테 얼마면 되라고 너를 가지려면 얼마면 되라고 물어보면 나 구분 안 될 것 제가 같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봉 4천인 강동원 씨야, 뭐 연봉 4천 100원인 강동원 씨 옛날에 물어보시면 뭐라 했어요. 빚이 4천이면 괜찮다 강동원이면.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수일과 심순애 이때 당시에 그 미소진이적인 세계관, 가부장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유연애가 들어왔을 때 이 자유연애에서도 내내 떨칠 수 없었던 그 여성에 그 대한 어떤 그런 인식, 미소진이적인 것? 미소진이적인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있었다. 이게 건축학개론까지 끊임없이 살아남죠. 그쵸. 아 네.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가. 앞서방 오빠랑, 서방이 무슨 말이에요? 압구정, 서초동, 방배동 사는 오빠 그 앞서방. 유연석 씨. 그걸 앞서방이라고 그래요? 거기 극 중에서 앞서방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잊고 요즘에 있었다. 우리 쪽 애들은 앞서방이라며 앞서방이 뭐예요? 그랬더니 압구정, 서초, 뭐 방배 이쪽 사는 애들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그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배의 앞서방 오빠의 찐퉁 게스 티셔츠가 그치. 그렇게 탐이 났던 거지. 수지가. 집에 컴퓨터도 있고 네. 당시에. 네. 그 저 건축학개론 감독님은 지금 최근에 그 공유와 박보검
무슨 영화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맞죠.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고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수일과 심순애는 미소진이적인 경향이 담뿍 담긴 거고 네. 건축학개론은 그 미소진이적 경향을 되게 메타적으로 만들어주는 영화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대 남성 관객들의 전폭적인 네. 지지를 받은 거죠. 미소진이를 강화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 영화는 좋은 영화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메타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나갔거든. 그 시절에 그 어리숙했던 내 모습 같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처음엔 불끈하다가도 영화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그 앞서방 형에 대해서 분노도 부르도 뭐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하지만 거거든요. 수시 욕하는 남자는 많았어요. 바로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건축학개론이 그래서 전 거기 나중에 한번 그게 얘기해 볼 리트머스지가 만한 되는 게 거죠. 리트머스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번에 저 이타미준의 바다에서 그 장 소장님이랑 얘기할 때 네네. 소장님이 그 건축사의 힘듦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해했어요.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 씨가 엄태웅 씨가 되는 그 마법을 이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사과 저 얼굴이 그렇게 되나. 옛날에 옛날에 그걸 볼 때 이해가 안 그거 됐거든요. 택시기사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집 안 가냐고 막 그러다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이해가 갔어요. 건축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슬프다. 건축가 그런 것이구나. 왜 강북은 안 가는데? 막 그러다가. 계속하시죠. 네. 일사조약이 1905년. 문제는 이제 20년대가 되면은 유행창가라는 게 생겨요. 유행창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서양 음악, 아예 제대로 된 거의 이제 서양 음악이에요. 그냥 아예 서양 음악을 하겠다. 이게 왜냐면 19세기에 이제 군악대가 창설되고 기독교를 통해 들어온 서양 음악 형태가 자리 잡으면서 군악대는 기악, 연주 음악 있잖아요. 네. 빰빠밤 이거랑 기독교 음악은 이제 뭐 성악, 보컬 뮤직 쪽.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노래하는 쪽인 거죠. 개화기 음악 교육이라는 책의 그 민원득 저자가 얘기하기를 서양식 찬송가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한 3가지로 얘기해요. 한국인이 음악적인 민족이다 일단.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 뮤지컬 잘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난 하잖아요. 사실 양말이 어디 있을까나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다면서. 그러니까 왠지 느낌은 오는데 이거를 학적으로 이게 얘기하기엔 좀 그런 거잖아 사실은. 네네네. 뭐 DNA 뭐 이런 거 그쵸. 모르니까. 근데 체험적으로는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한국인이 음악적 민족이다. 근데 네.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의 주 포교 대상이 사대부가 아닌 신흥 평민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의 민족적 감정이었던 그 독립, 애국, 애민 사상이랑 기독교 정신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합되었다라고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 단체가 교육기관도 이제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지었던 학교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대제고나 뭐 이화나 뭐 이렇게 연세대학교도 그 네네. 연희 전문학교랑 예, 예.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찬송가가 불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람들이 뭐 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청일전쟁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 군가가 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독립운동 당시 최고의 의병가로 꼽히는 노래가 있어요. 봉기가라고. 네. 이 봉기가가 일본 군가의 번안곡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그 번안을 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가를 번안해서 미국이랑 전쟁하는데 네. 부르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이게 뭐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제도적으로 일본 노래를 수용하고 말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이 청일 전쟁쯤 돼가지고는 대중한테는 이제 일본 군가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군가가 사람들한테 왜 퍼져 있지 싶은데 그 당시가 이제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그런 군가가 자체가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 중에는 군가 가르쳐 주는 선생님 계셨어요. 맞아요. 네. 진짜 아직도, 사나이 이런 거. 전우의 시체를 그러니까 넘고 지금 그 말을 하죠. 넘어. 그때 요즘 애들은 줄넘기 뭐지 고무줄 놀이 잘 안 하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노래로 고무줄 놀이를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 그게 보폭에 맞게 작곡된 거여서 고무줄하기 딱 좋아요. 군가들이. 맞아. 전 진짜 못했거든요. 행진곡 그때. 같은 것도. 다리도 안 올라가고 진짜. 어. 그래서 아시겠죠? 옛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군가가 우리한테 되게 흔했어요. 맞아요. 옛날 네.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도 군가가 엄청 흔했던 거죠. 자, 이 노래. 근데 이 봉기가는 2박자. 4분의 2박자. 쿵짝 쿵짝 네. 쿵짝. 그 요나누키 장음계를 쓰고 있는데 요나누키 장음계는 사실 그냥 펜타토닉이라고 해서 도레미솔라 5개입니다. 요가 4고요. 나가 7이기 때문에 눕기는 뺀다잖아요. 이거 포토샵 잘하시는 분들은 잘 그쵸, 눕기 한다 그러는데 그 이렇게 마스킹하는 걸 눕킹 한다 그러는데 눕기 한다. 눕기 그러는데 딴다고. 눕기 딴다. 근데 요 나를 뺐다 이거죠. 그러니까 7음계에서 4번째 음이랑 7번째 음을 빼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치면 파랑 시를 빼는 거예요. 네네네. 왜 파랑 시를 빼냐면 미파와 시도가 반음씩이잖아요. 반음이니까 그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 읊는 음계가 반음계가 아니에요. 장음계에서 이렇게 되게 인터벌이라고 해야 되나? 음과의 사리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네네. 미묘하게 그 반음을 캐치해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배우지도 않은 애가 하는 거는 드물다 이거죠. 그래서 칠음계는 그렇게 어쨌든 서양에서 나온 그런 학적인 그 칠음계인데 보통은 각 나라의 민속음악은 굳이 따지면 펜타토닉이에요. 이렇게 5개 음계가 많다. 네. 근데 펜타토닉 혹은 요나누키 장음계 왜 이렇게 부르냐? 그 각 민속음악이 뭐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레미솔라 그리고 이 칠음계 형식은 서양식인 거예요. 칠음계는 그렇죠. 서양식.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음악으로 치면 44.1 헤르츠. 네. 440Hz입니다. 이 대표가 착각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A, 라음이거든요. 네. 라음의 기준에서 맞춘 거예요. 근데 헤르츠가 좀 바뀌잖아요. 음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헤르츠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서양 음악에서도 원전, 악전 할 때마다 각 지역마다 음색이 좀 달랐던 거예요. 같은 음악을 연주를 해도 오케스트라도 실력이 떨어지면은 그걸 못 맞추는 거야. 서로가 튜닝이 잘 안 돼 있고. 불협화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동네는 나나나 이렇게 했는데 저쪽도 나나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각 나라의 민속음계는 음이란 건 그런 거잖아. 으가 되는 데서 어딜 하나 딱딱 끊어서 이 음을 뭐뭐다라고 지칭한 거지. 그렇죠. 음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연결된 어딘가를 봤을 때 대충 서양 각 나라마다 다 주파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게서 왜 옛날에 서양 음악 위에 다 다짜고짜 무조건 국악을 퓨전하면 요즘은 잘하는데 국악을 퓨전하면 이상하게 붕 뜨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악기의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주파수가 다른데 굳이 서양식의 이론에다 끼워 맞춰 보자면 도레미솔라 펜타토닉이다가 되는 거지 네네. 사실은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빌려서 설명하자면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머릿속엔 서양 음계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러다 C, D, F, G, A, B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거죠. 각 나라의 음계는 이게 지금 7음계인데 서양 음계는 다 합치면 반음까지 다 포함하면 12개 음을 쓰는데 인도나 이런 데 뭐 48개, 60몇 개 막 많아요. 막 음계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서양의 사람들이 음악을 퍼뜨리고 서양 민속 음악자들이 그것을 자기네 언어로 번안해 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악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어떤 요나누키 장음계인데 장음계는 사실 막상 치면 별로 이렇게 외색 안 같아요. 그냥 요걸 잘 치면 브루스가 되고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네, 요거 잘 후리면 그냥 바로 에릭 크랩튼.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그 오음계로 네네네. 네. 펜타토닉만 잘 쳐도 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다. 비교적 최근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노래들이 이제 유행 참가가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이야기성이 강한 노래 있잖아요. 네. 너는 나를 왜 떠나갔어. 뭐 이런 얘기부터. 늪에 빠진 거야. 늪에 빠진 거야. 독백으로 발화하는 거. 난 멈출 수가 없었어. 막 이러면서 엄청 서정적이잖아요. 네. 늪이. 그래가지고. 좀 실제로 불러주면 안 돼요? 늪? 악마적인 가정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 18번이기 때문에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요즘 우리 대중가요 보면 트로트를 포함해서 사실 대중가요가 독백의 발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어디가 나는 요즘 어디 있어, 넌 요즘 뭐 하니, 뭐 이런 식인데 그 형태가 이 당시에 거의 자리 잡았다. 라는 식인 거죠. 왜냐하면 춘향가들은 뭔가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춘향이 뭘 했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입해서 자기 1인칭인 것처럼 이리 오거라 업고 놀자 뭐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아이고 후다다 딸려가는 데서 계속 인칭을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독백발화 형태가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대중가요들의 가사들은 다 1인칭이네요. 그죠. 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서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 이번 번뿐이라는 한 걸 믿어줘. 맹세해.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노래죠? 그 천생연분. 그 누구야? 솔리드. 솔리드. 너무 예쁘다고 해. 그 노래잖아요. 너무 90년대 노래라. 오늘을 기념하며 자리를 마련했어. 그건 또 우리 만난 지 100일 차. 네. 아이고 참 아유. 새록새록 기억나네. 그러네요. 또 이제 그 100일 그 뭐죠? 잘못된 만남?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그렇죠. 친구도 믿었기에 그렇죠. 난 아무런 없이 널 내 친구 소개시켜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 어디선가 막 짤이 돌아다니는데 이 세상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핑계 대지 말라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지. 그렇네요. 핑계 대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유행창가 이제 주로 번안곡이었어요. 일본 노래 번안곡. 그러니까 조선의 대중정서를 투영한 게 아니라 일본 대중정서가 이식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또 이게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미묘한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번안이라는 거, 번역이라는 거, 그 이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동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냐면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번안곡 왜 우리 딜라일라. 우리 그때 이 대표님이랑 저랑 길거리에서 막 걸어가다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영화 뭐죠? 뭐야? 송창식 씨랑 윤영주가 세시봉 그 네. 영화 얘기하면서 그 영화가 왜 이렇게 별로지? 얘기하면서 그냥 그 당시 뮤지션들이 번안곡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영화 자체도. 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쵸. 저 되게 동감했거든요. 그 얘기. 그러니까 번안이라는 건 그냥 거기에 그칠 뿐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외국 곡이 있는데 가사를 샬라샬라 하면 뭐 그 정서를 알 수가 없으니 비슷한 정서를 가진 다른 어떤 한국어 가사를 붙이고 그냥 그걸 듣는다. 인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식이 되나요? 한때는 그죠?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번안곡이. 유행이었죠. 예전에는. 예전에 누구야? 흑인 혼혈 가수 누구죠? 그 아저씨? 박일준. 박일준 아저씨도 네. 번안곡 많이 불렀고. 언체인 멜로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글이든 번역을 하면 우리 정서가 됐던 우리 문화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죠.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자와 그러니까요. 예. 선술집에서 사케를 마시자는 다른 문화인데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사케를 마시자로 번역을 하면 그 느낌이 안 사니 막걸리로 바꾸는 바꿨고 건데. 예.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인데 이거를 기계적이거나 이제 그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가사에 대한 파급력이 음악적인 악곡의 구조보다 더 강할 때잖아요. 그렇죠. 문학적인 그게 네, 네. 정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혹은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를 한국 영화로 이렇게 리메이크할 때 결국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쵸. 번안이라고 그쵸. 보면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느냐? 나라 정서에 로컬라이징을. 맞게. 예. 그 뭐였죠? 전도연 씨 나온 그 더 와이프를 TVN인가 네, JTBC에서 저기 한 거 있죠. 드라마로. 굿와이프. 굿와이프. 네. 굿와이프. 그런 것들의 성패는 과연 굿와이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미국 그쵸. 판 네. 굿와이프를 결국 한국화 시키는데 얼마큼 동의를 얻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드라마를 그대로 잘 찍느냐가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닌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그걸 그대로 샷바이샷으로 똑같이 베껴낸다고 한들 혹은 그 배우조차도 자기의 연기자로서의 자아를 버리고 그 배우가 했던 그걸 그대로 네. 내가 재현하겠어라고 한들. 한들 그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근데 번안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얘기를 것도? 자꾸 드리냐면 이제 오늘의 아날람 방송의 주제인 건데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기계적인 수용이란 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식을 문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중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한때 그 세시봉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그 화제가 됐던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그 웨딩 케이크 외국 노래인데. 네네. 그럼 뭐 팝송 자판기였나? 저는 트윈폴리오 자체를 처음 들어봐갖고 찾아봤거든요. 네, 아마 네, 저처럼 네.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네, 60년대 그렇죠. 활동한 그러니까 윤영주 씨랑 송창식 네. 씨가 통기타로 포크송 부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팝송 원곡으로 번안곡 많이 부르시고 번안을 잘하고 그리고 2인 기타 연주하면서 화음 맞춰서 노래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뭐 한국 포크송의 효시다 뭐 이렇게 그쵸. 써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말은 맞아요. 팝송 자판기였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팝송 자판기였냐? 그건 좀 그쵸. 무리가 있다. 아니 BTS가 1위 한다고 요즘 그게 좋다며 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DNA 이러냐 이거지. 러브 요셀프.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대중적인 움직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강요로 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유행 참가에 대한 시선 중에는 일본의 문화 정치가 이 3.1운동 이후에 생긴 어떤 열패감? 3.1운동이 성공한 건 절망감. 아니니까 절망감, 민족적인 슬픔, 절망감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퇴폐적인 트로트 엔카 감성과 맞물려 확산되었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엔카 트로트를 너무 퇴폐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퇴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박정희가 곡 검열할 때 했던 퇴폐와 거의 그런 의미의 퇴폐예요. 여기서 말하는 퇴폐라는 게 지금의 우리 기준의 퇴폐 있잖아요. 네네. 버닝썬에서 네네네. 이렇게 여자의 헐벗고. 여자의 약물 먹여서 강간하고 카톡으로 돌려보고 이게 우리 기준 퇴폐잖아. 네네네. 근데 이 당시에 퇴폐라는 술 먹고 뭔가 뭐 다른 옆집에 뭐 유부녀랑 뭐 뭘 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흔히 말하는 시정의 그런 민간의 이런 일들을 세세하고 시시콜콜하게 거기서 쌓이는 그 소소한 울분들 있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늪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게 있잖아. 내가 옆집에 다른 남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전한 여성상, 남성상, 부부상, 가족상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그렇죠. 퇴폐적인 거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전가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퇴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트로트 앵카가 이미 이들은 그 서양 음악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그 작법,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많이 통속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것을 퇴폐 혹은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 옆집에 그런 여자를 커튼 열고 몰래 쳐다보면서 소름 막 이런 거 있잖아. 크리피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전한 거는 앞에 임마 아침에 새마을운동가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임마 뭐 이런 거. 새 아침이 열렸네.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 만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 퇴폐적인 시사, 퇴폐적인 트로트 앵카 감성이랑 맞물렸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좀 억지 어폐가 있는 추상격으로 거지. 좀 끼워 맞춘 게 있네요. 네, 좀 어거지다는 거예요. 어거지. 왜냐면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미 이제 벌써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수년에 걸쳐서 외국 음악이 소개되고 사람들이 이제 널리 불렸단 말이야. 네. 막 이제 막 그냥 유행가처럼 불렀고 이게 오늘날의 그 힙하다 이런 느낌처럼 이게 새롭고 신기하고 낯설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듣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게 아까 그 이수일과 심순애, 네, 장안몽가. 네, 장안몽가처럼 이게 우리 세속의 통속의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에선가 갈등. 있을 법하잖아요. 네, 그거를 적절히 극적극화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게 반영하는 이게 트렌디한 거잖아요. 이 트렌디한 게 이 사람들 눈에 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게 된 거지. 네. 그런 거지 단순히 그냥 3.1운동 실패해서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퇴폐적이야. 버닝썬 가서 마약이나 처먹어 뭐 이러면서 그거 보고 그래 이거다 하면서 그거 이상하잖아. 갑자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은 이게 바로바로 전환이 안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럼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얘기해보자. 우리 왜 쿠쉐 혹은 쪼라는 말. 쿠세. 네. 네, 쿠쉐, 쿠쉐 뭐 쪼. 쪼 이런 말 하잖아.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회색 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전환기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거 아시잖아. BTS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 그럼 저렇게 뮤직비디오를 구하기가 어려서 처음에 구전으로 들어 팔을 옆으로 해서 꺾었대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드디어 어렵게 비디오를 구했어. 그럼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이걸 그대로만 따라하면 내가 BTS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알지만 될 일이 아닌지. 될 일이 아니죠. 본다고 되면 그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뭐예요? 수업을 다 하고 네. 알겠어? 알아들었어? 이제 뭐 이렇게 피드백을 확인을 하잖아요.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건 다른 거야. 그렇죠. 맞아요. 중요해요. 너 지금 나한테 얘기 듣고 다 아는 것 같지? 직접 해보라고. 못 찍어 그렇게. 하라.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안다고 해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가서 해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실습은 중요하지.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전환기에 서양의 창법, 서양의 악곡 스타일, 서양 음계를 적용해 서양 악기를 연주해도 그 필이 안 나는 거야. 그치. 그냥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해보죠. 우리 또 시호님의 노래를 한 소절 이 박사님이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내가 이 노래 넘겨준다니까. 치킨 대가로? 안 먹어. 아직 반납할래. 쿠폰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니에요. 드세요. 네. 26년에 취입된 전대미문의 그 한국 최고의 밀리언셀러 최초의 사회찬미. 이게 이제 그 스펙만 보면 이겁니다. 동경에서 공부한 조선 최고의 소프라노라는 윤심덕이 있는데 음정과 박자가 엉망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소프라노라며.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벨칸토 창법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창이랑 민요랑 그 사이 정확히 얘기하면 할머니가 찬송가 부르는 창법. 네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벨칸토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나 이렇게 서정보다도 소리나 가락, 연주 효과 이런 데 중점을 둬서 흔히 우리 지금 부르는 것 같은 그쵸. 거 있잖아요. 위더베리발르. 화려한 기교로 막 노래 부르는 이런 거를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벨칸토 창법을 안 부르시고 서양식 성악 안 부르시고 근데 이 사람 지금 조선 최고 엘리트거든요. 근데 노래 진짜 이상하잖아. 우리가 지금 들으면 그렇죠. 조선 최고 롱롱롱 이렇게. 목소리 계속 떨리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마이클 잭슨의 수제자래. 미국에서 이제 흑인 그 소울 트레인에서 우승했대. 네.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꼰드레 부르는 그런 기분이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오빠 한번 믿어봐. 소울, 노래는 좋은데? 뭐 이런 거. 그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박자도 안 맞아, 노래. 네. 그 당시 대체 음악 공부 뭐 하고 왔느냐 이런 느낌의 노래를 네. 부르시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럼 왜 그랬냐는 거지. 사기냐? 윤심덕의 학위 조작 논란. 사기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 회색지대인 거예요. 들었는데
그거만큼 재현이 안 돼. 근데 게다가 또 이분이 배운 데는 일본이잖아. 일본은 본토가 아니잖아. 그걸 받아들여서 어쨌든 교육은 하지만 네. 일본조차도 그 회색지대인 상태에서 거기서 또 배운 또 회색지대의 사람이 왔으니 완벽하게 이식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벨칸토 창법이라고 배웠지만 딱히 다르지 않은 민요 창법. 맞아요. 진짜 민요같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노동요 비슷하게 부르잖아요. 네. 윤신덕 씨가 부른 걸 들어보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국식 그 민요식 쿠쉐. 맞아. 민요식 쪼가 남아있어. 쿠쉐라는 게 이제 습관 같은 걸 네. 쿠쉐라고 하죠. 예. 뭐, 그 운동선수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술가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를 지금 분석하면 이런 식인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당시엔 아마 이렇게 분석을 안 했을 건데 지금 분석하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왜 그 피트니스 때 멜리스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 하는. 이 잡가나 창가나 우리 민요나 보통 나라의 단 노래들은 또 미국 외국으로 좀 그레고리 성가 같은 건 단성부예요. 네네. 화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음이 없고 박자도 정규 박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란 말이야. 음도 늘리고 중간은 막 쓰고 으아가 아니라 으아가 된단 말이죠. 네네. 이런 걸 썼다는 거죠. 근데 화성이 생기면 위에 음을 계속 쌓잖아요. 화성이 네네. 생기면 음을 정확하게 일단 찝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지 그 화음이 기준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음 간격을 벌려서 쌓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기준은 어쨌든 음들이 서로 흔들려 버리면 간격이 음끼리 간격이 서로 불균질해지면서 불협화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영남 아저씨가 누구라 딴 사람이랑 뭘 부를 때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조영남 아저씨는 그렇게 막 부르거든 혼자서. 음. 근데 거기 옆에서 누군가는 거기를 맞추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하게 부른단 말이야. 그분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도. 근데 그분은 자신의 그 성격적 기질에서 그래요. 이기는 게 그렇죠. 네. 그런 거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 화성이 있고 정확하게 음을 찝어내고 그 음과 음 사이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화성적 구조라는 이 서양적 구조가 완벽하게 이식이 안 된 거예요. 이 좋게 말하면 이 멜리스마 덩어리로 그냥 불러버리는 거야. 네네네. 그럼 옆에 피아노를 쳐주는데 피아노 안 맞는. 지금만큼 체계적으로 교육 방법이나 교육 그런 시스템이 되지도 않았겠죠. 책이나 이런 거. 지금만큼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할 그렇죠. 수 있는 만큼 발달이 안 됐을 거니까. 그 한국 가요사를 연구하시는 그 이영미 선생님의 말을 좀 빌려보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신덕 이래 100년 동안 우리는 무던히도 우리 것을 버렸고 짧은 시간 동안 서양 음악의 모범생이 되었다. 사실 맞죠. 사실 K-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K-팝에서 K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금 동양인이 없는 K-팝을 만든다며. 그룹 나왔잖아요. 그럼. 네. 그래요? 있어요. 그럼 그건 K-팝인가? 사실 K-팝은 서구에서 들어온 일렉트로닉 음악과 마이클 잭슨 이래로 들어온 그 댄스 음악적 전통 위에서 그걸 동양인, 한국인이 어쨌든 갈고 닦은 어떤 여러 가지가 조합된 어떤 보편적인 문화 형태지 음악 형태라고 장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장르로 보면 그냥 장르라고 할 EDM이지. 수 없죠. 네. 그게 어떻게 장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양 음악에 그 정도로 뭔가 외국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서양 그런 의미로 이제 이영미 선생이 서양 음악의 모범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외색, 양색, 고유의 색깔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누가 원조냐 이런 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지향점을 가지는 거죠. 난 조금 더 쟤보다 벨칸토를 잘해볼 거야. 난 쟤보다 뭐 크루닝 창법이라 그래서 왜 그 당시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그런 식의 창법을 크루닝 창법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그럼 쟤보다 크루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게 저음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 네, 목소리로 네. 내는 창법. 근데 그런 식의 창법을 할 거야. 지향점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로 이제 점점 분화돼서 발전되어 가는 거지.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그게 혼재된 상태인 거죠. 이식 때도 완벽하게 적응되지 않았던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시대, 20년대까지 유행 창가와 잡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근데 잠깐만. 사회찬미. 잠깐 불러봐요. 불러야 돼요? 불러보세요. 네. 어떻게 벨칸토로 부르실 거예요? 뭐 어떻게 부르실 모르겠어요, 거예요? 저도. 네. 듣다 끌 것 같은데.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됐죠? 우리 지원님 코창력이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네, 비음 장난 아니지. 코창력. 오. 돈도 명예도. 되게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런 댓글 달리는구나. 얼굴 빨개지네.
자, 이 시대, 그래서 네. 20년대까지 가사의 형태, 내용, 악곡의 형태와 전개 등이 이제 드디어 지금의 노래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발전해요. 노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노래다. 이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엔가가 말살시켰다는 한국의 전통 대중문화는 사실은 수많은 외국의 문화와 교류하면서 기존 문학과 음악의 중간 형태에 있던 게 본격적인 음악의 형태, 대중가요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사회찬미가 증명해 준다. 그렇죠. 이게 윤심덕 씨가 부른 걸 들어보면 증명해 주죠. 유학을 갔다 와도 벗을 수 없는 쿠쉐. 당대 최고 한국역 소프라노라는데. 난 내가 사실 윤심덕 씨의 그 자살, 현해탄 네, 자살 현해탄. 이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로맨틱하게. 네. 근데 사실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사랑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다들 알지만 네. 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참여 들었을 때 오히려 제 생각은 확신해졌어요. 예술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냐. 아. 절망이 있잖아. 난 안 되는구나. 구세를 버릴 수 없어. 왜 자꾸 미녀 같지? 이런 아니 거래요. 위플래시 같은 영화 보면 정말 예술가의 열망이라는 거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네. 내가 이거를 해내지 못하는구나에서 오는 그 열망감 있잖아요. 그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가슴 아프긴 한데 그걸 뛰어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녀 쪼를 못 버려서. 약간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너무하네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진짜. 아니 예술가 아름답고 슬픈 사랑 얘기를. 내가 지금 예술혼으로 지금 포장해 드리잖아.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네. 할까요? 아, 되게 얘기가 많았네요. 일부에. 네. 네,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 트로트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 열심히 잘하대. 내 말이. 할 말 없다며. 아니, 트로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잖아요. 다 극장 얘기 다 그런 것만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시면은 다 된다니까. 뭘 걱정을 하세요.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막 대본 내지는 제가 그래서 항상 시간 되냐고 물을 때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주제가 뭔데요라고 묻잖아요. 이제 그거 사실 안 물으셔도 되게- 괜찮아요. 되게 걱정되거든요. 안 물으셔도 돼요. 나를 믿으세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거 되게 봐봐요. 걱정돼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다음 방학 언제예요? 잠깐만, 겨울방학이지. 겨울방학이죠, 알겠어요. 겨울방학.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기 청취자님들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요? 왜 매주 나와? 진짜 뭐가 진짜 이상해요? 진짜 저 뭐야 방학 때라고 정말로 매주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오시라고 주말에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평일에는 못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청취자니까 한편으로는 네. 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날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년 지금 한 3년째 됐나요? 아날람? 저희요? 3년 넘었죠? 3년 만 3년이 넘었어요. 네. 아, 되게 오래됐구나. 올해 3월이 만 3년이었어요. 그만할 때 됐네. 근데 아무튼 그 3년 동안 저는 그냥 내 친구가 하는 재밌는 아날람 뭐 이렇게 뭐 듣기만 하시다가 듣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청취자 입장도 잘 아는데 청취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시옷, 이 대표, 홍 작가, 박 박사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의 이렇게 쌓여 있는 애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이제 또 쌓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한수정님과 마찬가지로. 아니 친한 건 이 대표랑 친하지 저 사람이 우리랑 친해? 왜 자꾸 막 이렇게 박 박사님은 안 나와? 그런 줄 알아요.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마치 그렇지 지난번에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 베테랑의 마동석을 만나는 기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우리 마블리랑 자기를. 용서가 안 되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단기간에 가장 많은 캐릭터가 쌓여 있는 캐릭터 부자. 네. 맞아. 캐릭터 부자. 어. 맞아. 캐릭터 부자다. 아저씨. 좋겠다. 원치 않아. 좋겠다. 지금 치킨 한 마리 보내주고 지금 이럴 거야? 정부가 바뀌면 좋은 소식 갈 거라는 거 내가 그럼요. 예언했다. 아, 내가 그러면 그치, 한 자리씩 그치. 줄게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는 자리를 주세요. 네, 또 그런 의린이 있지. 그치, 보좌관 그치. 쪽으로 해서 일단 국회에서 팟캐스트를 하세요. 국회에 인터넷 방송. 그 국회 헬스장이 그렇게 좋대요. 헬스장? 그렇게 좋대요. 시설 관리도 너무 잘 돼 있고. 가서 하시게? 일단 있으면 일단 뭐라도 네. 혈세를 낭비하기 아, 위해서. 맞다. 시우님은 자전거를 못 하신다고. 네, 맞아요. 저 깜짝 자전거 놀랐어요. 가르쳐 준다던 그 수많은 새끼들 다 어디로 갔는지. 그거 좀 가르쳐 주고 가지. 내 그런 말이. 새끼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두 발로 외에는 못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빨리 그런 회한을 담아 사회 찬미.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우리 시호님의 코창력을 들으면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저희 류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